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오늘 수석 비서관들과 첫 회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수석 보좌관 회의였는데 지금은 수석 비서관 회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음을 이 달라진 이름에서도 실감할 수가 있는데요. 편한 자리다. 그런데 앞으로 수석 비서관들과 대통령은 늘 이렇게 편하게 만나자. 카메라 기자들이 들어와서 촬영하는 것도 오늘만 하자. 왜? 앞으로는 비공개로 정말 허심탄회하게 다 모든 걸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자. 이런 취지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수석 비서관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 테이블도 조금 어색한데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오늘 하루만 이렇게 풀단에서 좀 찍는 거로 하고 그냥 편하게 하십시다. 네. 그리고 각자 복장도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 좀 하고 그래 오늘 찍는다니까. 근데 이거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이제. 이제는 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참모들하고 회의하는데 이거는 무슨 요식 절차에 따라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고 좀 어색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니까 여기 써준 거에는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 앞으로 자유롭게 얘기합시다. 다만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것처럼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모두 발언을 할 것이냐, 모두 발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늘 촬영이 돼서 기자들에게 알려지곤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촬영하는 건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네요. 저건 또 어떻게 봐야 될지. 그러니까 형식과 격식을 이제 차리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져요. 일단은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열리는 수석 비서관 회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국민들이 거기서 무슨 얘기가 논의가 되고 대통령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분을 스케치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진들의 집무실이 거의 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자 오늘은 비서관 회의를 하겠습니다. 다 모이세요. 이게 아니라 수시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참모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의지의 표현 같습니다. 저는 상당히 잘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참모들과 대통령께서 얘기 나누는 것들이 형식에 얽매여서 요식행위로 끝나면 안 된다. 봐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은요. 다 비서관들, 수석들 다 받아쓰기 급급했습니다. 그렇죠.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지 않았었거든요. 이 윤석열 정권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좀 사라지고 자유롭게 참모들의 가감없는 얘기를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아들이고 국민의 민심과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의사소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첫 시험대가 수석 비서관 회의의 형식적인 파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수석 비서관 회의 지금 그림 보니까 말이죠. 화면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화면을 보면 처음에 인선 내용이 발표됐을 때도 많은 언론에서 지적을 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60대 남성들, 50대, 60대 남성들 위주고 여성 참석자가 별로 없다. 첫 1호 결재안 사인할 때 어제 결재를 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중에 여성 보좌관의 모습은 보기가 힘들었다. 아마 강인선 대변인이 현장에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도 화면 보면은 역시 강인선 대변인 말고는 여성 참석자가 없다. 젊은 30, 40대 참석자도 보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해나가면서 또 반드시 보완하거나 그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든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취임식 날 취임식장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고 합니다. 네, 저도 SNS에 그 사진 많이 봤어요. 많은 분들이 올렸더군요. 그러니까 무지개가 의미하는 것이 물론 윤석열 정부의 출발을 축복하는 것일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 더하고 싶다면 그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의 목소리들, 다양한 색깔의 어떤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조화롭고 통합적이고 함께 잘 사는 그런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 뭐 하나 바람 이런 것이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누구를 임명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사람이라는 건 자신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발탁하는 것이 그런 목소리를 내게 하고 그 목소리들을 그 모아내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인선에는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해서 인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 촬영을 오늘만 하고 다음부터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도 좀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은 가능한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그래서 뭐 자유롭게 토론하시는 거 좋지만 자유롭게 토론하시는 것들도 그것들이 가감 없이 가능한 한 가감 없이 국민에게 전달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뭐 저런 거를 없애면은 더 자유로워진다? 꼭 그럴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능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비공개 회의에서도 가능한 공개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공개하는 것으로 좀 이렇게 기준을 좀 정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장석철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면 짧게 해주세요. 네, 김상일 특보님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저는 지금 여성 참모진이 부족한 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사 생활을 하셨고 그다음에 바로 정치권에 오셨잖아요. 그 캠프에도 여성 참모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까운 분들이 없어서 청와대 지금 뭐 대통령 집무실에서 같이 근무하는 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기획비서관실에서 다양한 능력 있는 그런 여성분들을 많이 좀 발굴해내고 대통령께 천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근데 가까운 분들에서만 사람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더욱더 많은 분들을 알아보고 천거하시라 그런 일단 말씀이에요. 시작은 그렇게 못했으니까 다음 인사 때 또 추가로 인선을 할 때는 그런 또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다양한 목소리를 대통령이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취지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잠시만 말씀하세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인선이 친소관계에 많이 뭐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아서 된 인선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많기 때문에 드린 말씀입니다. 대통령 주변에서는 또 누가 그런 사람이 있느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언론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대통령이 직접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국민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언론이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대통령실에서는 좀 참고를 해야겠죠. 반드시. 그냥 그건 틀린 팩트다. 이렇게 외면해 버린다면 국민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생각을 가장 먼저 했느냐. 거의 저희가 오늘 그 대목 나누긴 했습니다만 여러분께 윤석열 대통령의 첫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의 발언을 다 들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과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첫 번째. 바로 경제가 대단히 어렵다. 우리는 정권 교체기라고 하지만 경제 상황이 정권 교체기라고 봐주거나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다. 물가 상승과 관련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각별하게 주문했습니다. 오늘 새 정부 시작하자마자 오늘도 외교 사절들 그 접견이 쭉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아침에 여러분들 잠깐 이렇게 보자고 한 거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문제가 이제 물가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는 것이 뭐 정권이 교체한다고 해서 잠시 쉬어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는 이런 민생고에 늘 아주 허덕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여튼 이 경제에 관한 각종 이 지표들을 좀 면밀하게 챙겨서 하여튼 물가 상승의 그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그 억제 대책을 좀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 경제를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김상일 전 특보에게 먼저 네.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원고에 집중하기보다는 원고도 잠깐 보면서 또 자유롭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고 네. 이것도 상당한 스타일의 또 변화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어떤 현장에서 느낀 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에만 치우치는 이런 거를 보완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지만 이번 추경은 기본적으로는 숫자를 중심으로 좀 짜여졌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추경이 일단 소상공인 잠깐만요. 지원이 추경 얘기는 저희가 조금 그럴까요? 이따가 다음에 네, 또 네, 얘기를 하고 나서 네, 네. 바로 하려고 하니까 그 얘기 좀 이따가 하시고요. 지금 뭐 물가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인식하시고 그걸 제일 먼저 일성으로 그 참모들에게 부탁했다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 바람직하다. 그리고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김상일 전 특보가 이야기하셨던 추경안, 오늘 첫 당정회의에서 추경안과 관련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말이죠. 370만 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 대상으로 한 사람당 최소 600만 원을 지원하자 이렇게 당정이 합의했다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하다. 소상공인 지원이 대단히 필요하다. 비록 재정에 부담이 되고 우리의 재정 건전성 취약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내가 약속한 것이고 또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인 만큼 이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대책도 각별히 마련해 달라. 그런 차원에서 오늘 첫 당정회의에서 이런 합의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가 그 대선 때도 약속을 드렸지만 우리 그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에 대한 그 어떤 신속한 보상 지원이 안 되면은 이분들이 이제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향후에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빨리 재정을 좀 당겨서 우리가 지금 재정 건전성이 많이 취약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가능한 한 빨리 조기에 집행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좀 회생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부 출범한 직후에 제가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기재부로부터 보고는 취임 전에 받았습니다만은 하여튼 이게 국무회의 통해 가지고 빨리 국회로 이 안이 갈 수 있도록 만반의 좀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소상공인 지원 이건 약속한 것이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다. 빨리 추경안 만들어서 국회로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된 뒤에도 여전히 이렇게 좌우로 고개를 돌리는 것은 뭐 여전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동안 살아오신 어떤 습관이 나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목요일 날 국무회의 때 일단 추경안을 만들어서 바로 좀 국회에 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대략 370만 명에게 600만 원 플러스 알파 이렇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결국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이 어떠한 자세를 보일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냥 덜컥 모든 것을 다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급을 찬성을 한다면 결국엔 지방선거 앞두고 그 돈을 받은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야 이거 너무 고맙다. 역시 신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무작정 반대를 하게 되면 아니 우리는 지금 한계 상황에 몰려 있는데 이 단비 같은 이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가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 반대해서 우리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 때 민주당을 심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덜컥 합의하기도 아니면은 무작정 반대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어쨌든 한계 상황에 몰려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계 상황에 몰린 국민들을 돕기 위해서는 그냥 정치적인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꼼꼼히 따져가지고 정확하게 그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할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뭐 오히려 더 보강을 하자는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정치적으로 우리가 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어떤 일들을 좀 더 하는 부분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뭐 거부하기는 지금 뭐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것은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해놓고 왜 600만 원, 뭐 8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줄여가지고 지원을 하느냐 이런 걸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 뭐 이런 거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것은 무슨 경직성 경비도 아니고 그리고 제대로만 쓴다면 경기를 오히려 활성화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과감하게 정치적으로 결단해서 쓰자 뭐 이런 입장들이 많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거부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걸 더 했다라는 걸 알릴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예, 추경안 관련해서는 정부가 그 안을 만드는 것이고 추경안의 최종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가 결정한다는 거 이거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추경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부가 마련한 안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어떠한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느냐 그 협의 결과에 따라서는 액수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것을 가장 먼저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인 만큼 빨리 마련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수석 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수석 비서관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각별히 당부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두 밑창이 닳도록 여러분들은 여러 방을 돌아다니면서 일해야 한다. 자기 방, 자기 사무실 앉아서 지킨다면 그러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인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참모라고 하는 거는 뭐 정무수석, 경제수석, 뭐 사회수석, 안보수석에서 그 업무가 법적으로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고민하는 것이지. 제가 여기로 이사 온 이유가 좀 자주 일을 구두발바닥에 닳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갖고 자기 집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일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우리 방에도 뭐 격이 없이 좀 수시로 와주시고. 자, 저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건 지켜야 될 텐데 말이죠. 과연 대통령실의 문턱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을지 수석 비서관들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과연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또 대통령은 항상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역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뭐 경제수석실이 있고 홍보수석실이 있고 시민사회수석실이 있고 그런데 수석 비서관들이 다른 수석 비서관한테 자주 찾아가서 이 일은 그쪽 일인 것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게 될지. 새로운 실험이죠. 네. 이것이 가능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다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하는데 이러한 형식적인 요건이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방에도 격이 없이 수시로 와달라. 이거만큼 더 좋은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이나 당선인 시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행정각부 장관에게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을 주겠다. 그들이 그 행정각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대통령실 축소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인원으로는 별로 축소가 안 됐어요. 인원은 현재 축소가 됐는데 많이 안 됐다고요. 많이 안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수석 비서관들하고 이렇게 격이 없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주 대통령을 만날 수 없는 행정각부의 장관들은
수석 비서관들한테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결과적으로 첫 국무회의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느냐가 문제 같아요. 결국에는 대통령과의 물리적 거리가 권력의 크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문고리 뭐 3인방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께서는 타파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좀 조화롭게 현명하게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김상현 전 특보님 특별히 뭐 보태실 말씀? 예. 저 예. 굉장히 중요한 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그 인사이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탁상 행정이라는 거에서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책상 위에서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근데 옆방으로만 가도 현장의 이야기,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 이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굉장히 종합적으로 할 수 있죠. 이것을 뭐 영어로 얘기하면 팔러시 믹스라고 하는데 정책 조합이라고 하는데 정책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저런 것들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참모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대통령께서 독려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체크하는 모습을 보이신다면 보다 현장형으로 보다 네. 맞춤형으로 행정들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부분은 말이죠. 기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일방적으로 기자들에게 한 달, 두 달 지나서 실제로 수석 비서관실의 벽이 무너졌습니다는 사례를 기자들에게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로 사실인지 여부는 기자들이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기자들이 수시로 수석 비서관들이나 각 수석 비서관실에서 일하는 행정관들이나 이게 취재가 돼야 하는데 역대 청와대에는 그런 취재가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걸 기본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기자실이 근데 1층에 있잖아요. 비서실과 그다음에 뭐 집무실 그리고 참모들의 비서관실 다 같은 층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건물에 다 있잖아요. 가기는 어렵다. 가기는 어렵더라도 이제 1층으로 수시로 뭐 대통령과 참모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벽은 많이 일단 깨질 것 같아요. 예전에 청와대에서는 어쨌든 집무실하고 기자들이 근무하는 춘총안하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지금은 물리적인 거리가 지금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좀 많은 기자들과의 소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자들이 항상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우리가 더 잘해야지라는 긴장감의 채찍질로 기자분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틀째입니다.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자세히 들려드리는 이유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오늘 한 이야기가 다 국민에게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함께 상세하게 공유하고 여러분도 저희도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까 출근길에도 잠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어제 취임사 관련해서 저희도 2시간에 걸쳐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렸죠. 자유라고 하는 가치, 세계 시민 여러분을 처음으로 강조했고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취임사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역대 대통령들이 늘 썼던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다라고 저희도 지적을 했었는데 많은 언론들이 같은 인식을 갖고 통합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빠졌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언론 보도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취임사에서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졌는지에 대해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들어보시죠. 어제 제가 뭐 취임사에서 뭐 자유, 뭐 성장 이런 얘기하고 뭐 통합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 아침 뉴스를 보면. 근데 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매일 하는 일이 국민 통합입니다. 이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 국민이 하나로 통합되기 위한 규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 정치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국민 통합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좌파 우파가 없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이 따로 없는 것이고
국민이 다 함께 잘 살려고 하면은 우리가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래도 기본 가치는 서로 공유하고 함께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복지와 또 공정한 그 분배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자유하고 충돌하고 자유의 양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자유가 양보되면 거기는 독재가 존재하는 거거나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 가는 그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유인들의 연대의식, 자발적 참여, 세금을 내도 이건 나의 책무라는 개념으로 내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예. 나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그런 어떤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갈 때 진정한 이 국민 통합,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공감대와 공동의 가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연대해서 지키는 것이다는 인식도 드러냈고요. 통합이라고 하는 건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게 통합 아니냐. 헌법도 결국은 통합을 위한 하나의 규범 아니겠느냐. 이런 인식을 드러냈는데 이건 상당히 뭐 철학적 토론이라고 할까요? 두 분 사이에 좀 그런 것들이 좀 기대해 볼 만한 대목일 것 같은데 어제 취임사도 다 보셨을 거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통합과 자유, 특히 통합과 관련해서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신다면요. 일단 뭐 통합을 빠뜨리신 부분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믿어드려야 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예. 그렇지만 이게 자칫 자신의 생각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그것을 간과한 것이다 이러면은 다시 한번 이거를 외부에서 제3자들이 강조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저희들도 방송에서 강조해 주는 것은 의미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어떤 말보다는 행동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런 말씀이 조금 뭐 그런 것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행동을 통해서 만약에 보여주신다면 뭐 그걸 빠뜨린 거는 다 상쇄가 되고 오히려 행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분이구나라고 오히려 존경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앞으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는데 뭐 이게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반작용? 이것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의에서 정하는 정의를 신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자유를 신장해 주는 것과 평등을 신장시켜 주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자유만 너무 강조를 하면 이게 자유의 주체마다 동심원을 그려나가면 이 동심원이 부닥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회의 평등, 다시 말해서 평등을 또 이야기하는 건데 너무 이렇게 가진 자들이 뭐 이렇게 자유를 내세워서 반칙과 기득권을 또 행사하게 되는 세상 이런 게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하시면서 자유에 대한 강조를 해주시고 또 연대를 강조하시면서 자유의 가치를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장성철 교수, 앞으로 이 부분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함께 토론해야 할 주제일 것 같은데 말이죠. 제가 2주 전에 가르쳤던 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부분이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의 정치의 과정이다. 매일매일이 통합의 과정이다. 이것은 당연히 할 말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말로만 그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또 비서관에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좌파 우파가 없다. 그리고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 따로 있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는데 통합과 협치 문재인 대통령 많이 강조하셨지만 결국에는 지난 5년 동안 과연 국민이 통합됐는가 아니면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반쪽으로 갈라졌는가 이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 레토릭으로만 이런 통합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실질적으로 매일매일 국정 운영을 해나가면서 국민을 진정에 통합시키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유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기대감과 우려스러움을 같이 갖고 있어요. 이 자유라는 개념을 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소에 상당히 애독서였던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영감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라는 그 책은요, 결국에는 신자유주의를 표방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유주의는 이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어떤 체격이 큰 사람에게는 자유를 무한정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자, 소수, 좀 소외된 사람한테는 그 자유가 자칫 잘못하면 큰 희생과 억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어에게 자유는요, 작은 물고기에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소외되고 억압받는 쪽을 보살피는 복지라는 개념, 평등이라는 개념이 함께 들어가야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의 가치를 보다 온전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저는 어떤 느낌이 좀 들었냐면 문재인 정권에 반하는 얘기, 지난 5년 동안에 반문 정서 그리고 반문재인 정권 이런 쪽에 좀 집중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가 상당 부분 좀 통제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마련하게 했느냐, 아니면 더 행복하게 했느냐, 더 안전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철학적인 가치관적인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정의 자유는 우리가 할 수는 없죠, 당연히. 하지만 최소한의 규범을 지키는 차원에서 민간 자유를 통한 나라의 도약과 성장 이런 것까지 이끌어내겠다라는 경제적인 관념까지 확대를 얘기하셨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복지라는 개념, 평등이라는 개념, 자유라는 개념이 좀 믹싱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 잠시만요.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거 다 아신다고 전제하고 쓰시면 안 돼요. 아, 네. 예,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아마 제 기억에는 국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시장은 알아서 잘 돌아갈 것이고 민간이 또 알아서 잘할 것이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유주의가 그래서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그냥 무한대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고 똑같은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돈이 없고 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은 힘센 사람들의 자유 때문에 오히려 자유를 박탈당하는, 이것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몰락했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인식, 자유와 관련한 인식에서 신자유주의가 엿보인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그 장성철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잘해 주셨으니까 하나만 제가 좀 당부를 드린다면 정치적으로 예. 아까 이제 뭐 통합은 매일 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정권을 내준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건데 그거로서 정권을 가져오신 윤석열 정부는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중요하죠. 네, 왜냐하면 집권을 한 세력인데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의회는 야당이 여당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왜냐하면 의회는요 집권 세력을 견제하는 겁니다. 예? 집권 세력은 행정을 하고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지면서 뭐 제도를 정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의회는 기본적으로는 제도를 만들면서 견제하고 그다음에 감사를 통해서 잘했는지를 견제하고 이런 견제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 견제 세력의 기능 이런 것들을 능가하는 성과를 보여준다면 그 견제는 굉장히 무의미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들이 무조건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가서 만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지 않느냐 이런 거는 좀 현실을 인정하고 당신들도 좀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다가가고 손을 내밀고 설명하는 모습 이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수위 과정에서는 야당에 가서 설명을 하거나 하는 모습, 손을 내밀거나 하는 모습은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당부를 하나 더 보태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출연했던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사, 레토릭, 수사학적인 측면에서는 정말로 훌륭했던 취임사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취임사에서 약속했던 통합과 협치,
라고 하는 것들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못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취임사가 대단히 수사학적으로 유려하고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문장이 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통합과 협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부연 설명도 결과적으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매일매일이 통합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행위,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이 통합을 위한 과정이 돼야 한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행보를 보면 저 말씀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신 부분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반대를 하니까 경로를 하셨다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윤석열 정권의 초대 총리, 첫 총리는 무조건 한덕수 후보자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러한 발언들, 이러한 생각들이 밖으로 가감없이 브리핑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은 협치를 하고 통합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반대했던 일반 국민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들으면 뭐야 지금 통합하자면서 혼자 본인의 신념과 고집 이것만 지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과 워딩,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중하고 원론적인 여기가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저도 짧게 하나만 예. 말씀드리면 지금 장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보태서 반지성이라는 말씀을 쓰시거든요. 네. 근데 반지성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순간 민주주의가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민주주의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공통적인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다. 그것일 뿐이다라는 거. 이거를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걸 또 저도 좀 잠깐 보태요. 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옳음과 그름을 판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다만 내 진영은 무조건 옳고 상대 진영의 이야기는 무조건 틀리다, 그르다,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텐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다는 점. 다만 같음과 다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한다고 하면은 나와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경청할 수 있다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과연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